혹시 오늘 아침에도 외출하기 전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입고 싶고 편한 옷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먼저 계산하고 굳이 무리해서 산 명품 지갑이나 자동차 키를 은근슬쩍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누군가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갈구해 본 적 말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라고 떠들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뼈 빠지게 번 돈과 황금 같은 시간을 생판 남들의 눈요깃거리로 바치는데 미친 듯이 쏟아붓습니다. 내 안의 텅 빈 공허함을 타인의 좋아요와 알량한 인정으로 채워부르는 그 찌질하고도 눈물겨운 발버둥이죠. 이 기괴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인간의 허영심을 향해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아주 차갑고도 자비 없는 선고를 내립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철학의 시선에서 볼 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란 내 존재의 주도권을 타인의 혓바닥 위에 고스란히 반납하는 가장 완벽하고 멍청한 자살행위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얄팍한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이미지일지는 철저하게 그들의 것일 뿐 결코 내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허상에 불과한 타인의 머릿속에 기생하기 위해 지금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내 진짜 인생을 모조리 불쏘시개로 던져놓고 있는 셈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순수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쓴 시간이 대체 얼마나 됩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들고 소셜미디어를 훑으며 내가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확인하고 그 숫자가 기대에 못 미치면 괜히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합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서도 음식이 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진부터 찍고 각도를 조절하고 필터를 씌우느라 뜨거운 국은 식어버리고 정작 함께 앉아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뒷전입니다. 저녁에는 퇴근길에 백화점을 기웃거리며 사실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둘러보다가 동료가 들고 다니던 가방이 자꾸 아른거려서 비슷한 걸 하나 질러버립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카드값 명세서를 보며 한숨을 쉬지만 매일 출근할 때 그 가방을 들고 가면 누군가 한마디쯤 해주겠지 하는 기대에 슬그머니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참담하림이 많지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도 더 전에 간파한 이 인간의 고질병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라는 괴물을 만나서 이제 완전히 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간은 이토록 집요하게 남의 시선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뿌리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구조에서 찾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가진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실제로 무엇인가, 즉 건강, 기질, 성격, 지성 같은 내면의 본질입니다. 둘째는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즉 재산이나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바로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즉 평판이나 명예나 지위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첫째와 둘째는 팽개치고 오로지 셋째에만 목숨을 거는 데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어떤 능력과 감수성이 있는지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소유가 나의 삶을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지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남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 타인의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이미지로 존재하는가, 이것만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두고 일종의 착각이자 전도된 삶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나의 이미지란 말 그대로 타인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이지 내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내 삶이 실제로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초라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해서 내 삶이 실제로 초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란 철저히 그 사람의 주관적 인식이며 나와는 한 발짝도 겹치지 않는 별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나의 현실인 양 타인의 머릿속에 좋은 그림을 그려넣기 위해 실제의 나를 갈아 넣습니다. 진짜 돈을 써서 가짜 이미지를 삽니다. 진짜 시간을 태워서 허상의 평판을 세웁니다.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가장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실체를 주고 그림자를 받는 장사. 알맹이를 버리고
껍데기를 움켜쥐는 삶 말입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동창회 자리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들 앞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포장을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실제로는 중간 관리자인데 마치 핵심 임원인 양 말을 돌리고, 자녀가 그저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마치 영재 교육을 받는 것처럼 슬쩍 흘립니다. 차는 리스로 끌고 왔으면서 마치 일시불로 뽑은 것처럼 넌지시 내비치고, 해외여행 사진은 실제로 3박 4일 빡빡한 패키지였는데 마치 한 달짜리 자유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편집해서 보여줍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홀로 느끼는 감정은 뿌듯함이 아니라 묘한 허탈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탄한 것은 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가짜 나이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받았는데도 공허한 이유는 칭찬의 대상이 나의 실체가 아니라 나의 허구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을 꿰뚫어보면서 허영심이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자기 안에서 확인할 능력이 없는 사람, 자기 존재의 무게를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외부의 인정이라는 목발에 기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 자기 내면의 풍성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굳이 남에게 그것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조용한 작업실에서 묵묵히 글을 쓰는 작가가 매일 자기 원고 사진을 찍어 올리지 않고, 산골에서 정성껏 밭을 일구는 농부가 자기 밭이 얼마나 넓은지 자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 자체가 주는 충만함이 외부의 인정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허영에 찌든 사람은 끊임없이 배가 고픕니다.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아도, 아무리 많은 부러움의 시선을 끌어모아도 그 배고픔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짜로 굶주린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많은 음식을 가져다 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멍은 안에 있는데 밖에서 메우려 하니 평생을 쏟아부어도 결코 차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타인의 인정이란 것이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우 냉정하게 말합니다. 타인의 의견이란 대부분의 경우 나의 행복에 아무런 실질적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길 가다 마주친 낯선 사람이 속으로 나를 보고 저 사람 참 괜찮아 보인다 라고 생각한다 해서 그 순간 내 통장 잔고가 올라갑니까? 내 건강이 좋아집니까? 내 가족과의 관계가 따뜻해집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저 사람 꼴이 좀 그렇네 라고 생각한다 해도 내 인생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올인합니다. 실제로는 나의 행복과 불행에 일말의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타인의 머릿속 이미지를 위해 내 진짜 삶의 자원을 탕진합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에 비친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거울 속 음식이 맛있어 보여도 거울을 핥아봐야 혀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유리뿐입니다. 타인의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정을 끌어모아도 그것이 내 존재를 실질적으로 살찌우는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점점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남들 앞에서만 가면을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가면이 얼굴에 붙어버립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가면을 벗고 싶어도 벗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 밑에 있던 원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꾸며낸 취향이 어느새 진짜 내 취향인 줄 착각하게 되고, 남의 부러움을 사려고 선택한 직업이 어느새 내가 진짜 원한 일인 줄 혼동하게 되고,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만들어낸 성격이 어느새 원래부터 내 성격인 줄 믿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일종의 연극이 됩니다. 무대 위에서 관객을 의식하며 대사를 치는 배우처럼 모든 말과 행동이 타인의 반응을 계산한 연기가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연극에는 막이 매리는 순간이 있지만 이 삶의 연극에는 커튼콜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배우, 연기를 멈출 수 없는 삶, 이것이 허영에 사로잡힌 인간의 진짜 비극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특히 날카롭게 비판한 것은 이른바 사치라는 현상입니다. 사치란 무엇입니까? 사치의 본질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100만원짜리 가방이나 1000만원짜리 가방이나 물건을 담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3000만원짜리 차나 1억짜리 차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주는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 차이는 오직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서만 발생합니다. 즉 사치란 순수하게 타인의 시선을 사기 위한 지출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사치를 가리켜 가난의 또 다른 형태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풍요를 과시하지만 속으로는 끝없이 궁핍한 것이 사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은 남에게 자기 부유함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충분한 사람은 비싼 물건으로 자기를 치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면이 텅 비어 있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외부의 장식에 집착합니다. 마치 앙상한 크리스마스 트리에 전구를 빼곡하게 달아놓고 화려하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전구를 치우면 남는 것은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만나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허영심을 먹고 자라는 시스템입니다. 광고란 무엇입니까? 광고의 핵심은 이 제품을 사면 당신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의 진짜 메시지는 이 제품을 사면 남들이 당신을 다르게 볼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이 향수를 뿌리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릴 것이고, 이 차를 몰면 사람들이 당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볼 것이고,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세련된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구조를 극단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과거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의 무대가 동창회나 명절 모임 같은 특정 자리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4시간 내내 365일 쉬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기 과시의 무대가 열려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커피 한 잔도, 점심에 가는 식당도, 저녁에 보는 노을도 전부 촬영하고 편집하고 게시하고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순간이 경험이 아니라 컨텐츠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순간을 진짜로 느끼고 음미하는 것보다 그 순간을 남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 세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 기이한 전도입니다. 원래 삶이라는 것은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은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이지 사진을 찍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고, 여행은 새로운 곳을 경험하기 위해 가는 것이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삶 자체가 전시의 재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아서 지금 이 시대를 본다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가 200년 전에 경고한 바로 그 어리석음이 기술이라는 날개를 달고 인류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영의 굴레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답을 의외로 단순한 곳에서 찾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끌어와도 그것을 느끼고 소화할 내면의 그릇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고급 와인을 종이컵에 따르면 그 향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어도 그것을 음미할 내면의 역량이 없으면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 조건이 초라해도 풍성한 삶을 삽니다. 작은 방에서 좋은 책 한 권을 읽으며 깊은 사색에 잠기는 사람의 행복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으며 셀카를 찍는 사람의 행복보다 훨씬 깊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두고 내면의 부는 외부의 부와 달리 빼앗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산은 잃을 수 있고 명예는 실추될 수 있고 지위는 빼앗길 수 있지만 자기 안에 쌓은 지적 능력과 정서적 깊이와 인격적 성숙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내 내면에 무엇을 쌓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쓴 돈과 시간을 합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순수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 쓴 돈과 시간을 합산해 보십시오. 아마 그 차이는 처참할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옷, 신발, 가방, 차, 식당, 여행, 모임에 쏟은 비용과 시간은 어마어마한데 자기 자신을 위한 독서, 사색, 배움, 명상, 산책에 쓴 시간과 비용은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바로 이 불균형을 정면으로 직시하라고 요구합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선택입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들어앉을 이미지를 만드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데 쓸 것인가? 이 선택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남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그가 경고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평가를 참고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타인의 의견을 듣되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놔두지 않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남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안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볼 수밖에 없다와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은 완전히 바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적절한 복장을 갖추는 것은 사회적 예의지만 동료보다 더 비싼 옷을 입어야 직성이 부리는 것은 허영입니다. 모임에서 깔끔하게 차려입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지만 남들의 부러움을 사려고 무리한 소비를 하는 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이 경계선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경계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부심과 허영심을 구분합니다. 자부심이란 자기 안에 실제로 있는 가치를 스스로 인지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해냈을 때,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누군가를 도왔을 때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뿌듯함이 자부심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인정이 없어도 존재합니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한 일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자부심의 핵심입니다. 반면 허영심은 자기 안에 실제로 없는 가치를 밖에서 빌려오려는 시도입니다. 내가 실제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대단해 보이고 싶은 것. 내가 실제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행복해 보이고 싶은 것. 이것이 허영심입니다. 자부심은 안에서 밖으로 흐르는 물이고 허영심은 밖에서 안으로 퍼올리려는 물입니다. 자부심의 샘은 마르지 않지만 허영심의 양동이는 아무리 퍼올려도 밑이 빠져 있어서 금세 비어버립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삶의 수많은 선택들이 이 두 가지 중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자부심에서 출발하면 삶을 풍요롭게 하고 허영심에서 출발하면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합시다. 자기 건강과 체력을 위해 자기 몸의 기능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운동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됩니다. 땀을 흘리고 나서 느끼는 상쾌함, 점점 강해지는 자기 몸에 대한 뿌듯함. 이것이 운동의 진짜 보상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릴 몸매 사진을 위해, 타임에 부러움 섞인 감탄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몸이 좋아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면 좌절하고 자기보다 더 좋은 몸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운동이라는 행위가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 자기 충만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자기 고문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갈증에서 출발한 공부는 그 자체로 즐거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희열, 복잡한 개념이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쾌감,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한 뼘 더 넓어졌다는 감각. 이런 것들이 공부의 진짜 보산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 학벌이나 자격증이나 타이틀을 따서 남의 인정을 받으려는 공부는 끝이 없는 경주가 됩니다. 하나를 따면 다음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따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하고 끝없이 달려야 하는 쳇바퀴에 갇히게 됩니다. 이쯤에서 쇼펜하우어가 남긴 또 하나의 통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인간이 겪는 고통의 절반 이상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객관적으로 부족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200만 원을 벌면 이 사람은 자기 수입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500만 원을 벌면 이 사람은 똑같은 300만 원에 불만을 느낍니다. 객관적 현실은 동일한데 비교 대상이 달라졌을 뿐인데 한쪽은 만족이고 한쪽은 불만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불행 중 상당 부분이 현실 자체가 아니라 비교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필연적으로 비교의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여주기의 본질이 나는 당신보다 낫다 혹은 나는 적어도 당신만큼은 된다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명은 결코 완결되지 않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잘 가진 사람, 더 잘 벌어들이는 사람, 더 좋아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비교의 잣대는 위로 올라가고 나는 다시 부족해지고 다시 채워야 할 것이 생깁니다. 이 끝없는 경쟁에서 최종 승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승선이 없는 경주에서 우승자가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교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비교의 축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잣대를 버리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기 삶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삶의 질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남과의 비교는 언제나 제로섬 게임이지만 자기 자신과의 비교는 끝없는 성장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 아닌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관찰을 합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진정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동시대인들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자기 시대의 인기를 끌기 위해 유행에 영합한 예술가보다 시대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 작품 세계를 묵묵히 파고든 예술가가 결국 역사에 남았습니다. 당장의 평판을 위해 대중에게 아부한 사상가보다 외면당하더라도 자기 진실을 끝까지 고수한 사상가가 결국 인류의 지적유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매우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타인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므로 결과물은 필연적으로 평범해집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좋아하는 것, 대다수가 인정하는 것에 맞추다 보면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기 자신의 내면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은 비록 당장은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비슷한 방향을 보고 달릴 때 자기만의 방향을 묵묵히 걷는 사람이 결국 새로운 길을 열기 때문입니다. 물론 쇼펜하우어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다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인정을 갈망하는 존재이고 이 본능은 진화의 사물이기 때문에 의지만으로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시시대의 집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생존이 위협받았으므로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성향은 우리의 유전자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능이 있다는 것과 본능에 지배당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본능이 있지만 배가 고프다고 아무데서나 음식을 훔쳐먹지는 않습니다. 화가 난다는 본능이 있지만 화가 난다고 아무나 때리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본능이 있지만 그 본능에 인생 전체를 내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본능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고독의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견디기 어려운 사람은 결국 타인의 존재에 의존하는 사람이고 타인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타인의 평가에 종속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런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근육과 같아서 훈련하고 키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듭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싶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 충동을 조금씩 견뎌내면서 혼자만의 시간에 독서를 하거나 생각을 정리하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연습을 하면 점점 그 시간이 불안이 아니라 평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남들의 소음에 묻혀있던 자기 내면의 작고 진실한 소리가요. 쇼펜하우어 자신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의 대부분을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보냈습니다.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처음 출판되었을 때 거의 아무도 이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서점에 깔린 책들은 창고로 돌아갔고 학계에서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대에 헤겔이 온갖 영광과 인기를 누리는 동안 쇼펜하우어는 묵묵히 자기 사유의 세계를 파고들었습니다. 남의 인정이 없다고 해서 자기 사상을 수정하거나 유행에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헤겔의 철학이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과 해체의 대상이 된 반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하며 현대 사상의 핵심적인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타인의 인정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내일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유행은 바뀌고 사람들의 관심은 이동하고 어제의 스타는 오늘의 잊힌 사람이 됩니다. 이런 불안정한 기반 위에 자기 존재의 가치를 세우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자기 내면의 충실함 위에 세운 삶의 가치는 바위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바깥 세상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옷을 고를 때 내가 편하고 좋아하는 옷을 입을 것인가? 남들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옷을 입을 것인가? 식당을 고를 때 내가 진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 곳을 갈 것인가? 사진이 잘 나오고 있어 보이는 곳을 갈 것인가? 주말을 보낼 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가?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좋은 일을 할 것인가? 이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선택하면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고 매 순간 타인의 시선을 선택하면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가르침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무한히 남아있다는 착각 속에서 좀 낭비하더라도 나중에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간을 넘기면서 뒤를 돌아볼 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쓴 시간과 돈이 얼마나 거대한 낭비였는지 비로소 체감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이미 쏟아부은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되살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이 경고는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인생 전략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멈추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한정된 인생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합리적입니다. 같은 돈과 시간을 쓰더라도 타인의 시선을 위해 쓰면 휘발되어 사라지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위해 쓰면 축적되고 복미로 불어납니다. 오늘 읽은 책의 한 구절이 10년 뒤에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통찰로 돌아올 수 있고 오늘 혼자서 보낸 고요한 산책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남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나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진짜 자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깥으로 끌어당깁니다. 더 보여주라고, 더 증명하라고, 더 비교하라고, 더 소비하라고 소리칩니다. 그 소음 속에서 쇼펜하우어의 한마디는 정적처럼 울립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 문장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인생의 소유권을 되찾으라는 선언이고 타임의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으라는 나침반이며 껍데기의 화려함 대신 알맹이의 충만함을 택하라는 인생 최고의 절약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그 대답이 나 자신이 아니었다면 내일부터는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거울 앞에 설 때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먼저 계산하지 마시고 내가 이 모습이 편한가를 먼저 느껴보십시오. 그 작은 전환 하나가 타인의 눈에 기생하던 당신의 삶을 당신 자신의 품으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는 존재입니다. 그 짧은 머무름을 남의 구경거리로 소진할 것인지 자기 자신의 깊은 체험으로 채울 것인지 그 선택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건네는 이 맹정하고도 따뜻한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부터 나를 위한 삶, 나의 진짜 인생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의 박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요한 만족이 울리는 삶, 그것이야말로 이 짧은 생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